네,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급식 식중독 예방 및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말씀 여쭐 국립순천대학교 김증범 교수입니다. 우리 식중독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급식 현황, 특히 학교 급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급식소는 12,000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 매일매일 510만 명 정도가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10분 중에 한 분은 학교 급식을 드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가족 또는 옆집 가족 중에 한 분은 학교 급식을 드신다. 10%가 학교 급식에서 급식을 제공받는다는 거 엄청나게 큰 그런 양이고 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학교 급식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13건, 21년에 21건, 23년에 21건, 24년에 29건, 25년에 37건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산수, 미적분이란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산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개소 중에서 최고 많이 일어났을 때가 37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2,000개소 중 37개 급식소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0.3%.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99.7%의 급식소, 학교 급식소는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학교 급식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좀 떠들썩하게 언론에 보도됐던 크림빵 사건입니다. 크림빵에 살모렐라 오염이 됐고 그 살모렐라를 찾아가니까 크림이 문제였고 크림을 만드는 계란이 문제였다. 그래서 계란의 살모렐라가 크림빵까지 전이됐고 그것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이 일어났다. 자, 이 경우에 그렇다면 이 식중독 발생의 책임은 누가 져야지 될까요? 이 식중독의 발생의 책임이 크림빵을 만든 제조원에게 있을까요? 학교에 있을까요? 네, 법적으로 따지면 제조원이 책임져야죠. 우리 학교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급식소에서 완제품 받아서 제공만 해줬는데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항의는 어디다 할까요? 제조원에 할까요? 학교나 우리 유치원에다 할까요? 그건 학교나 유치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1년에 52주입니다. 1년에 52주인데 그 중에 37주가 이렇게 언론에서 크던 작던 학교 급식 또는 단체 급식 또는 유치원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내용 잘 모르십니다. 그게 크림빵이 문제였고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전혀 조리하지 않은 제품이었,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여간 뭐가 문제가 있었네. 지난주에도 뉴스에 들었는데 오늘 보니 신문에 또 났네. 자, 이렇게 되면 학교 급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아예 100점을 맞아서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0.3%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말씀 여쭙고, 그래서 100점을 맞아서 학교 급식으로 인한 또는 유치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구설비위생관리와 식중독 세균의 특성. 첫 시간에는 기구설비위생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두 번째 시간 앞부분까지 기구설비위생관리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가서 식중독 세균의 특성하고 식중독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면역력이 형성이 다 안 됐습니다. 완벽하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고등학생 정도 되면 면역력이 완전히 형성이 됐거든요. 면역력이 완전히 형성이 돼가지고 웬만해서 안 아픕니다. 또 아프더라도 금방 회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 면역력이 완벽하게 형성이 안 돼서 좀만 스쳐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첫 번째로 기구 설비 위생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자, 저희가 급식소에 맨 처음에 나가게 되면 전처리실이나 조리실에 있는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를 ATP 측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ATP 측정을 해봤는데 위에 보시겠습니다. 전처리실의 냉장고 손잡이 오른쪽으로 쭉 가볼게요. 62% 부족함 났고요. 냉동고 78%. 뭐 거진 10개 중에 8대는 세균 부적합인 상태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조리실이 있습니다. 조리실. 냉장고 손잡이 71%, 냉동고 손잡이 37%. 이건 뭐 거의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여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이 자꾸 그 손잡이를 잡으니까 손에 의한 교차염을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또 그럴 위험성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학교에 계신 선생님, 유치원 계신 선생님들한테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알코올로 소독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해 갔다 와서 이 데이터를 보고 두 번째 2년차에 막 강의 드렸거든요. 강의 드려서 말씀드리고 2년차 이제 후반부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별로 오염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분석해 보니까 저희 원인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으로 접촉하는 횟수가 워낙 많아서 한 번 살균 소독으로는 안 된다. 2번 하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갔거든요. 또 개선이 안 됐어요. 야, 이 진짜 우리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는 엄청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구나. 그래서 3번 하자 그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네 번째에 나가봤습니다.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알코올 소독 안 하셨냐고. 다 하셨대요. 하셨는데도 세균이 자꾸 나와요. 이건 세균은 아닙니다. RLU라 그래서 ATP 측정은 직접적으로 세균을 보는 게 아니고 세균이 내는 ATP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1시간 세균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심을 가졌습니다. 아니, 왜 알코올을 뿌려도 세균이 죽지 않지? 미생물이 죽지 않지? 그래서 제가 알코올을 뿌린 다음에 직접 실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RLU는 그냥 그 세균이 있다 없다의 그 정량적인 상대 지표를 나타내는 거고, 직접적으로 세균이 몇 마리 있는지는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나가서 급식실, 냉장고, 냉동고, 자외선 살균기까지 같이 했거든요. 미생물 오염도가 어떤지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터 보여드릴 텐데요. 선생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위에 빨간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토탈 에어로빅 박테리아. 이게 뭐냐면 일반 세균수입니다. 일반 세균수. 얘는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 세균수가 많이 나오면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요, 101곳에 나갔거든요. 저희가 나갔는데 98%가 일반 세균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원래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 리프리제레이터 말고 프리저라고 있습니다. 프리저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요, 89%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바이올렛, 이 자외선 살균기거든요. 69%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은 냉장고, 냉동고만 오염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외선 살균기 손잡이도 오염이 돼 있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들? 알코올을 뿌리실 때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만 뿌리시면 안 되고요. 자외선 살균기 손잡이도 뿌리시고요. 손잡이란 손잡이는 다 뿌리셔야 됩니다. 다른 건 제가 안 해봐서 모르죠. 하지만 오염이 돼 있더라, 손잡이라는 것은. 그래서 알코올을 뿌리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위에 박스 보면 콜리폼 박테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대장균군입니다. 선생님, 대장균군, 식품에 대장균군이 나오면 섭취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자, 대장균군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장균군은 포유동물 대장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미생물 균초입니다. 병을 안 일으켜요. 어쩌다 가끔 이상하게 돌연변이 된 친구,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친구 빼놓고는 병을 안 일으키는 정상 균총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왜 대장균군, 콜리폼 박테리아가 나오면 문제라 그럴까요? 자, 이 대장균군이 포유동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분변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장균군이 식품에 나왔다는 건 포유동물 분변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포유동물 분변에
대장균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중독 세균도 많이 있습니다. 살모렐라라는 식중독 세균, 바실러스라는 식중독 세균,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대장균군이 나왔다는 건 분변하고, 포유동물의 분변하고 접촉했다는 확률이 있고, 그 분변에는 식중독 세균도 있네. 아니, 그러면 식중독 세균을 직접 실험하면 되죠. 근데 식중독 세균을 실험하려니까 시간도 일주일, 비용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근데 대장균군은 하루면 끝납니다. 실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대장균군을 식품위생 지표미생, 인덱스 지표미생물이라고 하고, 이 지표미생물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건 식중독 세균이 나올 확률이 높네 라고 해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장균군이 나왔다면 식품위생상 빨간불을, 경보를, 사이렌을 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리제레이터, 냉장고 손잡이 5% 나왔습니다. 손 한번 딱 만지면 게임 오버, 그 손으로 조리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옆에 프리저 보니까요 4%. 네. 더 놀라시는 결과입니다.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살균기 8% 나왔습니다. 대장균군이. 그러니 우리가 자외선 살균기,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한번 만졌다가 그냥 조리하시면 세척소독 안 하고 바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염이 많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를 구입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장균군을 입히고 그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알코올을 안 뿌린 겁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뿌리고 멸균된 행주로 바로 닦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알코올 한번 뿌리고 살균된 행주로 한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이 한 거를 한 번 더 뿌리고 알코올을 새로운 저희 살균된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2번. 그렇게 3번 이렇게 했습니다. 해보니 난이 5.3, 공이 5개라는 얘기거든요. 1, 10, 100, 1000, 만, 100cm당 한 10만 마리 정도의 대장균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걸 한 번 알코올을 뿌리니까 5.1로 줄고요. 2번 뿌리니까 4.4, 3번 뿌리니까 4.1. 별로 안 주네요. 우리 대학원생이 이렇게 실험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너 노벨상 받겠다. 야, 세균은 알코올을 뿌리면 사멸,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너 지금 뭘 발견했냐 하면 알코올을 뿌려도 사멸하지 않는 새로운 미생물로 발견했다. 그러니까 너 뭐다? 우리 노벨상 받게 생겼다 지금. 그럼 나는 노벨상 받는 사람은 지도한 교수다. 우스갯소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 실험을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으니 내가 들어가서 실험해보마 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실험해봤습니다.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아니, 알코올 뿌리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미생물 세균이 죽는다고, 사멸한다고. 근데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는지 원인을 몰랐어요. 고민하고 이게 해결, 아니 저도 실험하고 학생도 실험했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실험에 에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 저 책 보고 지침서 매뉴얼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는 조리 기구 또는 용기는 알코올을 스프레이하고 5분간 방치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머리에 띵 하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세균의 모식도거든요. 세균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세포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세균의 맨 겉 껍데기입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껍데기가 있고요. 그 안쪽에 세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껍질을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 핵양체, 플라스미드, 리보솜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세균이 알코올에 의해서 사멸하려면 어떻게 된다냐면 알코올이 세포벽, 세포막을 파고 들어가서 세포 소기관들을 파괴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 5분 정도가 걸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알코올 스프레이하고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소독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다?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하고 있는 거, 우리 하는 거, 알코올 뿌리고 바로 살균된 행주, 우리가 바로 닦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줬나요? 알코올이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1도 주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살균된 행주로 알코올이 작용한 게 아니고 살균된 행주로 긁어내는 물리적 제거만 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저감화가 많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알코올을 뿌리고 최소한 5분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 왜? 알코올이 세포벽, 세포막을 파고 들어가서 세균의 소기관들을 전부 다 파괴할 수 있을 때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아침, 저녁 계속 알코올 뿌리고 계시는데요. 알코올 뿌리고 5분 동안 방치한다. 지금 살균된 행주를 닦지 않는다. 그냥 뿌려놓으시면 5분 정도 지나니까요. 전부 다 휘발해서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뿌려서라. 뿌리시고 닦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5분이라고 읽었는데 그러면 1, 2, 3, 4, 5분 좀 시간을 더 주면 더 많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구입한 다음에 거기다 미생물을 입혔습니다. 왼쪽 위쪽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있는 게 지금 입히고 난 다음에 건조한 거고요. 이게 대장균을 입혀놓은 겁니다. 입혀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알코올로 스프레이를 했습니다. 알코올로 스프레이하고 난 다음에 1분, 2분부터 10분까지 방치하면서 세균이 얼만큼 저감화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자, 이콜라이라고 대장균을 저희가 접종을 했고요.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0입니다. 이게 314만 마리, 100cm당 314만 마리가 있었고요. 1분, 2분에서 10분까지 동안 보시면 맨 오른쪽에 감소율, 저감화된 율이 보입니다. 저감화된 율이 보여서 1분 경과했을 때 72% 저감화됐고요. 2분 지나니까 92%, 3분 지나니까 93%, 4분 지나니까 99.6% 저감화됐습니다. 4분 정도 지나니까 99%가 저감화되더라. 시간을 1분만 놔두니까 72%만 저감화되더라.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4분 이상은 놔둬야 되겠구나.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구나. 그 10분 놔두니까 99.9% 제거됐습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을 스프레이하고 어떻게 한다? 그냥 5분 동안 방치하자. 방치하면 충분히 알코올의 살균 효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5분 동안 방치하면 되는 걸 알았고, 그래서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에다가 대장균군을 접종한 다음에 알코올 스프레이하고 5분을 기다려 봤습니다. 이때 5분 기다릴 때 한 번 스프레이한 거, 두 번 스프레이한 거, 이게 once, twice, three times가 스프레이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3번 스프레이한 것까지 그렇게 많이 저감화가 안 되고 4번째부터 좀 툭 떨어지는 저감화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이건 또 왜 이러지? 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5분 동안 방치했으면 사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99%가. 근데 99%가 사멸 안 해. 그 원인이 뭘까? 라고 보니까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 뿌려지는 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크기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스프레이 했을 때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에 알코올이 다 스프레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면적만큼 알코올이 충분히 스프레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100cm 자승당 몇 mg의 알코올이 스프레이 되어야지 살균 효과가 99% 나는지를 측정해보고자 했는데 방정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실험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서 방정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이거 정성적으로 좀 표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정성적으로 표현해보는 게 뭐냐면 저희가 뿌려봤거든요. 뿌려보니까 알코올을 스프레이해서 촉촉하게 스프레이 되고 흐르기 직전 정도 되니까 다 사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나면은요 바로 스프레이 들고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가셔가지고 한번 스프레이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4번 스프레이 하니까 흐르는구나. 그럼 3번만. 3번만 스프레이 하시고 그냥 방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99% 우리가 살균 효과를 낮출 수 있다. 자, 한번 정리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만 문제가 아니고 자외선 살균기 손잡이까지 손잡이란 손잡이는 다 미생물, 세균에 오염되어 있더라. 그래서 알코올로 소독해야 되는데 알코올을 스프레이하고 행주로 닦아내면 알코올이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알코올 스프레이하고 그냥 방치하자. 방치하면
한 5분 정도 경과하면 다 휘발해서 없어지니까 알코올이 그냥 방치시키자. 그럼 살균 효과를 100%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5분 홀딩하는 것과 플러스 알파 또 뭘 해줘야 되냐면 뿌리는 양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뿌리는 양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손잡이마다 크기가 다르고 스프레이마다 나오는 알코올의 양이 다르니 뿌릴 때 촉촉하게 젖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흐르기 직전까지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손잡이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는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독용은 왜 100% 에탄올이 아닐까요? 우리 지금 학교에서 70% 쓰고 계시죠, 선생님? 아니, 뭐 에탄올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100%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100%를 쓰지 않고 70%를 쓰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뭐다? 우리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세균 맨 겉껍질이 세포벽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 단백질이 알코올을 만나면 변성됩니다. 변성돼서 알코올이 세균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한 30% 정도 섞어줘서 이 알코올이 스며들어가는 수 있는, 변성되지 않는, 세포벽 변성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서 알코올이 세균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소기관들을 변성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짜리 에탄올을 쓰지 않고 몇 프로짜리를 쓰고 있다? 70%짜리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시설 설비 기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무 주걱 쓰시는 학교는 없으시죠?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나무 주걱 쓰는 학교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사진에 찍어서 올라온 겁니다. 나무 주걱을 우리가 뭐 써도 되겠죠? 근데 아니,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 지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는 쇠보다 재질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를 하게 되면 여기 흠집,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요. 그 스크래치가 난데 유기물을 쓰기 때문에 물기하고 유기물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세척 소독을 잘해도 그 미세하게 난 홈에는 유기물이 끼고요. 건조할 때 물기가 천천히 마르게 됩니다. 자, 건조가 늦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미생물이 증식하게 되고요. 자, 미생물이 한 마리 있을 때는 큰 지장을 일으키지 않지만 여러 마리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이오필름을 형성합니다. 이 바이오필름이라는 게 껍질 하나를 더 만드는 거거든요. 이 껍질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락스를 들여보아도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살균 소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된다? 우리가 스크래치가 나는 나무 재질을 쓰시는 게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우리가 기구 용기를 사용하셔야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선생님, 왼쪽에 보시면 소코리 보이시죠? 소코리. 저 소코리에 메쉬가 하나 끊어진다고 저 소코리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 없습니다. 모릅니다, 사실은. 예. 근데 떨어진 저 소코리 플라스틱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드셨을까요? 그죠? 누군가의 급식으로 같이 딸려갔을 겁니다. 오른쪽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면 저 빨간 원안에 깨진 부분 보이시죠? 플라스틱. 예. 자, 플라스틱이 깨졌으면 조각이 나왔을 거예요. 조각이 이물로 작용했을 겁니다. 자, 학교 급식에는 이물이 나왔다는 보고는 없는데 똑같이 식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이물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물들에 대한 신고가 전체 신고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물 신고가 안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워낙 잘 관리해서?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플라스틱이나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해도 아니 선생님 이제 플라스틱 조각 나왔습니다. 1339 이제 식약처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이 없을 거예요. 플라스틱 나왔다고 얘기하고 학교 현장에서 종결 처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조각이 깨지는 플라스틱은 가능한 한 지양하자.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모두 다 교체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급식시설 설비 중에서 릴 호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처럼 릴 호수를 잘 관리하고 계시죠, 선생님?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릴 호수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호수를 써서 호수 끝이 바닥에 끌리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끌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물이 맨 처음에 나올 때 저 바닥에 끌렸던 부분에 바닥이 묵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 부분에 묻어있던 세균, 오염물질들이 처음 올라갈 때 같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호수는 바닥에 전혀 끌리지 않도록 해주고 가능한 한 닐 호수를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여기 오른쪽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에 회전 국속 바닥인데요. 여기가 이중 자켓 솥이었어요. 이게 열기가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밑에 에폭시를 돼 있어요. 에폭시가 다 눌렀어요. 불 안 난 거, 화재 안 난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곳에 가서 제 말씀 여쭸어요. 화재 안 난 게 진짜 천운이다. 이거 빨리 바꿔라. 그래서 혹시 조리를 하시다 열기를 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화재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꼭 얘기해서 이건 교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화재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사진인데요. 선생님, 뭐 시설이 아주 훌륭한 유치원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자, 조리실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겁이 나서 이 장판을 들춰보지를 못했어요. 이 들쳤다가 곰팡이건 뭐건 나올까봐 겁이 나서 못 들치겠어요. 아니, 장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조리실에서 물을 쓰는데 물 한번 쏟으면 그 밑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곳도 있다. 장판 쓰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오른쪽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른쪽 사진 보니까요, 조리대 밑에 트렌치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 트렌치 청소는 언제 하셔요? 라고 물으니까, 저걸 왜 청소해요? 청소해야지 되는 이유를 모르고 계세요. 아니, 트렌치로 물이 버려지면 거기서 유기물이 남고 유기물이 남으면 거기서 위생동물들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를 타고. 우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청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리대 밑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그래서 트렌치의 위치를 조정하든, 트렌치 위치를 조정 못하면 조리대 위치를 조정하든 조정을 하시고 트렌치를 꼭 청소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오늘 맨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 손잡이, 알코올 소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자외선 살균기 관리입니다. 자외선 살균기 관리. 자, 이 자외선 살균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자외선 살균기 중에 자외선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자외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시광선이라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부터 왼쪽에 있는 보라색 계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무지개 빛깔이 우리가 가시광선이고요. 이 빨간색을 우리는 적색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적색. 적색이고 그 적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빨간 등 켜져 있고 어깨를 대면 따뜻해져 와서 물리치료 받는 거. 그게 적외선입니다. 파장이 길어서 이 빛이 적외선이 물체에 닿으면 물체를 뚫고 투과하지 못하고 열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파장이 긴 선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보라색이 있습니다. 보라색. 자, 보라색을 우리 한문으로 자색이라 그러고요. 자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외선 밑으로 왼쪽에 있는 게 뭐다? X선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건강검진 받으실 때 엑스레이 다 찍어 보셨죠? 그게 X선이에요. X선. 자, X선은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다? 갈비뼈처럼 밀도가 높은데, 폐처럼 밀도가 낮은 데를 음영이 달라져서 우리가 뼈의 위치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뭐다? X선이 우리 몸을 투과해서 나갔다. 거기서 받는 투과된 양만큼을 우리가 측정해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다 합니다. 자, 그러면 적외선은 투과를 못하고 X선은 투과한다. 그럼 자외선은 투과를 하긴 합니다. 근데 얼만큼? 1mm만큼. 선생님들 1mm가 얼만큼인지는 다 아시죠? 예, 깊이가 1mm. 1mm만큼만 투과하고 들어갑니다. 자, 투과하고 들어가니 자외선이 닿는 부분에는 살균이 됩니다. 엑스레이는 다 투과하기 때문에 살균 다 시킬 수 있지만 자외선은 뚫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으로부터 1mm만 살균을 합니다. 그 자외선의 특성을 놓고 우리가 지금 자외선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왼쪽 사진의 행주는 어디만 살균됐을까요? 맨 위에 저기만 살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장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옆에 있는 장갑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장갑 맨 위에 것만 살균이 됐어요. 다른 데 살균 안 됐습니다. 우린 그러고 어떻게 하죠? 하루 동안 살균했다. 맨 위에만 살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저렇게 촘촘히 붙여서 앞치마를 살균기에 넣으면, 그죠? 앞치마 살균기에 넣으면 저 붙어있는 부분은 자외선이 도달을 못해요. 그럼 살균 1도 안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좋다고 살균했다고 그렇게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자외선 살균기에 살균할 때는 피조사체가 자외선에 전부 다 노출되도록 넓게 펼쳐서 살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자외선 살균기 용량이 넉넉하셔요? 없죠.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 자외선 살균기 하나 더 구입하셔야 돼요. 근데 구입하시는 게 문제셔요. 자외선 살균기를 구입한 후에 설치하는 게 문제세요. 설치 공간이 있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할 공간이 없으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외선 살균기 가지고 계속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 시간차 살균하시면 된다. 자, 우리가 보통 40분이면 자외선 살균기에 넣고 40분이면 살균이 다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걱정되니까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살균하시고, 다시 얘기해서 사용 직전에 한 1시간 살균하시고 꺼내서 쓰시고 새로운 거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쓸 거. 자, 이렇게 해서 시간차를 두고 살균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인간은 에라의 동물이라서 여러 번 하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지킬 수 있는데요, 몇 번 하면 이거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자외선 살균기 구입하시고 설치하셔서 피조사체가 전부 다 자외선에 노출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는데,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하셨나요? 우리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셔서. 교체하셨다. 6개월 내에 교체하셨다. 없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자외선 살균기 램프는 초기 출력 값의 60% 이하로 떨어지면 살균력이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8시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게 언제다?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지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교체 안 하셨다고요? 큰일 났네. 당장 교체하셔야 됩니다. 교체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 이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나가서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 주기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기인지 자외선 세균 배양기인지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선생님, 자외선 살균기에서 세균이 자라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자외선 살균기인데 살균기에 어떻게 세균이 살아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램프 리플레이스먼트 피리어드라 그래서 램프 교체 주기입니다. 3개월 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입니다. 자, 3개월 내는 6곳밖에 없어요. 6곳밖에 없어. 자, 그리고 6개월 내는 5곳. 6개월 이상, 말이 6개월 이상이지 실질적으로 언제 교체하셨는지 기억을 못 하셔요. 그게 언제다? 87곳입니다. 87곳. 자, 이곳에, 이 87곳에 교체를 안 하셨는데, 이곳에 자외선 살균기의 세균 오염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왼쪽으로 가보시면, 크리오니스하고 토탈 에어로빅 박테리아, 그 다음에 콜리폼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자, 토탈 에어로빅 박테리아가 일반 세균이거든요, 선생님. 자, 일반 세균, 이건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에서 나오면 안 되죠.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 98곳 중에 67곳, 68.4%에서 일반 세균이 나옵니다. 헐, 이게 자외선 살균기입니까? 자외선 세균 배양기입니까? 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콜리폼 박테리아. 앞에 서두에서 말씀 여쭸잖아요. 식품위생 지표 세균이라고. 대장균군이 나오면 식품을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근데 자외선 살균기 5군데 5.1%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대장균군이 나왔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자외선 살균한다고 넣어놨는데 대장균에 오염돼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 안 하시면 자외선 살균기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자외선 세균 배양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교체해 주시려 그러면 자외선 살균기 램프를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시중에서 잘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자외선 살균기는 문을 열면 램프가 꺼지게 돼 있거든요.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각막입니다. 각막. 각막에 자외선을 맞으면 손상이 돼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램프가 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겁나니까 파워 내려놓고 문을 여신 다음에 이 형광등 타입도 있고 LED 타입도 있고 뭐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모델 이름을. 그래서 내 선생, 네이버나 구선생, 구글 이 포털 사이트에서 치시면 판매되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 웹사이트에다 주문을 하셔서 번들 10개 묶음 이렇게 묶음으로 사서 구입해서 보관하시면서 6개월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유치원에서는 이식이나 삼식하는 유치원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여 이식이나 삼식하는 곳이 있다고 하시면 이식하는 건 4개월 자외선 살균기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삼식하는 곳은 2개월마다 한 번씩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교체해 주셔야지 된다. 꼭 잊지 말고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유치원의 현재 상태입니다. 나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물컵을 국그릇을 저렇게 촘촘히 쌓아서 살균을 하셔요. 그럼 어디만 살균된다고요? 맨 위에 있는 국그릇 하나만 살균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거 하나도 살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걸 국그릇을 제공해서 급식을 제공해요. 우리 유치원에 있는 친구들 면역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스쳐도 설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에 오른쪽에 있는 자외선 살균기 보시면 선생님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식판을 저렇게 촘촘하게 꽂아 놓잖아요. 자외선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피조사체가 전부 다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본반이라고 하면 이제 심화반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기 심화반. 자, 자외선 살균기 심화반은 뭐냐면 선생님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면 램프 뒤에 반짝반짝한 점 보이시죠? 점. 저게 물때 낀 거거든요. 때 낀 겁니다. 자외선 살균기. 자, 우리 자외선 살균기는 챔버가 하나짜리도 있고 챔버가 2개짜리도 있고 챔버가 4개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제 챔버가 여러 개 있지만 챔버 하나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맨 위에 자외선 살균기 램프가 있고요. 그 중간에 선반이 하나 있어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 물컵을 다 놔두고요. 하단에 물컵을 놔뒀습니다. 자외선은 상단에 다 내려오고 상단에 있는 물컵을 통과할 수 없어서 하단에는 자외선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럼 하단에 살균이 됐을까요? 안 됐죠. 당연히 거짓부렁한 거예요. 거짓부렁. 근데 된다고 합니다. 왜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외선이 위도, 아래로, 옆으로 360도 방사돼서 나오거든요. 그 방사된 자외선이 어떻게 된다? 윗면, 옆면, 뒷면에 반사판을 통해서 회절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반사판에 물때가 껴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랫단 하단에 있는 데는 일부 지역에 그림자가 집니다. 음영이 생긴다는 얘기. 거기 살균 안 됩니다. 그 물컵을 쓴 친구가 식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사판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금요일날 저녁 때 퇴근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날 정해가지고 파워 끄고 그 다음에 문 열고 선반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알콜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래서 반사판이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을 좀 열어놓으시면 환기 다 되고 알콜 날아갑니다. 그러면 선반 넣고 다시 문 닫고 자외선 살균기 가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외선 살균기 램프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6개월 한 번씩 교체해 주시고 자외선 반사판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세척,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냉장고, 냉동고 온도 관리입니다. 자, 냉장고, 냉동고 온도 관리인데요. 자, 왼쪽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여기 냉장고에 강, 약, 중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냉동은 영하 18도씨 이하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냉장은 10도, 0도 사이를 냉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은 몇 도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반드시 꼭 외부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요. 영하 21도예요. 아니, 영하 21도인데 외부 온도가 영하 17.8도야. 선생님, 이럴 경우에 햇셉 일지에다가 영하 21도라고 쓰시나요? 영하 17.8도라고 쓰시나요? 17.8도, 21도. 네, 17.8도라고 기록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가끔 한번 가서 햇셉 일지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선생님, 저기 냉동의 기준이 영하 18도 이하인데 17.8도면 냉동 온도 이탈했습니다. 이때 식자재 폐기하셨나요? 라고 여쭐 거예요. 어떻게 폐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지금 급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17.8도라고 했지만 이 온도계의 에라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다. 그러니 영하 18.8도부터 17.3도까지 온도를 범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영하 18.3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증거는 제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정 받기 전에 유치원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야, 대단합니다. 왜? 냉장고 온도는 영하 12도인데요. 외부 온도는 영하 20도. 뭐 어떤 걸 믿죠, 도대체? 냉장실입니다. 영하 1도래요. 이게 냉장이에요? 냉장 0도로,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식품에 빈결이 생겨서, 얼음이, 알갱이가 생겨서 식품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저 온도계가 잘못됐건, 만약에 얼었으면 여기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서 이미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면 저렇게 돼도 저 냉동고의 온도가 0도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용했겠죠. 자, 그럼 저 온도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계를 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정. 이렇게 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햄버거병이라고 있습니다. 햄버거병. 이 햄버거병이 있는데, 햄버거병이 뭐냐 하면, 햄버거 패티에 병원성 대장균이 오염이 되고, 그 병원성 대장균을 섭취한 아이가 혈변, 피똥을 싸게 됩니다. 이 피똥을 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콩팥이 망가져서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고, 선생님, 콩팥이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평생 투석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이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자, 이게 햄버거병입니다. 햄버거병. 자, 이 햄버거병인데 원장 선생님이 잘 갖고 오셨어요. 그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 냉장고가 고장난 게 어설프게 고장났네. 우리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균이 성장을 하거든요. 세균이 성장합니다. 어설프게 고장나서 그래요. 어설프게. 아예 확 고장을 났든지. 그래서 거기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균이 증식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은 아이가, 우리 유치원생이 장출혈성 대장균, 햄버거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게 아픈 사연입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 온도계로 크로스 체크 해야 된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하는 그 외부 온도, 냉장고를 들고 갈 수 없으니 외부 온도계를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된다. 교정을. 자, 그래서 교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교정을 어디서 받냐? 한국인정기구입니다. 내 선생이나 구선생에게 한국인정기구라고 치시고 접속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웹사이트의 오른쪽에 있는 공인기관 검색을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교정기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오고 여기서 온습도, 뭐 접촉식, 비접촉식, 온도계 이렇게 선택하시고 서울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밑에 쭉 다 국가기술, 여기가 어디냐면 KS 마크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고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모든 것을 다 대행해 줄 수 없으니 대행하는 업체를, 민간기관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해 주는 온도계 교정기관들입니다. 여기가 민간기관이다 보니 뭐 몇백 원, 몇천 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전화해 보시고 가장 경제적인 곳에 전화하셔서 택배로 보내주면 교정한 다음에 택배로 온도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교정을 받아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교정을 받으면 교정 성적서가 같이 오는데 교정 성적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디스플레이 할 때, 표시할 때 실제 온도는 영하 18.1도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온도계에다 마이너스 0.1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18도면 영하 18.1도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온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냉장고가 고장 났더라도 온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체킹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이 교정을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개가 아니야, 한 개가. 여러 개가 있네요. 자, 여러 개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 선생님 방학 때, 유치원 방학 때
온도계 하나만 보내세요. 한 달. 35,000원 정도에 우리가 할 수 있죠. 보통 한 3만에 4만원 하니까. 하시고, 그 온도계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계를 몽창 다 한 냉장고 또는 한 냉동고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온도 편차를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교정받은 건 우리가 정확한 온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사용하는 온도계의 온도가 정확하게 지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래야 햄버거병과 같은 냉장고 보관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할 때 보관은 냉장고는 70%만 활용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냉장고, 냉동고의 냉각 방식입니다. 컴프레셔에서 냉매를 냉각을 시키거든요. 냉각시켜서 우리 저기 성에 낄 때 보면 냉동실에 이렇게 무슨 파이프가 지나가듯이 그 판에, 스테인리스 스틸 판에 성에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 안에 냉매가 들어가 있는 관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관이 지나가면서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차갑게 합니다. 그럼 차가워진 판이 냉장고, 냉동고 안에 있는 공기를 차갑게 합니다. 그럼 차가워진 공기가 식품을 차갑게 해줍니다. 그 차가워진 공기가 식품 사이사이로 잘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냉각이 시작되는데, 지금처럼 가뜩 넣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밖에서부터 전도에 의해서만 냉각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열 살균할 때 중심 온도를 잡잖아요. 중심 온도가 72도 이상 몇 분을 유지하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열 살균을 잡듯이 이것도 중심 온도가 냉각이 빨리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중심 온도가 위험 온도 때 오래 머물러 있으면,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중심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는 균이 증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냉장고에는 70%만 보관하고 해서 우리가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70%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틈을 좀 만들어서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입니다. 성에 낀 거. 저 성에 끼면 스테인리스 스틸판에서 차가워진 게 공기를 차갑게 못해요. 예. 그럼 이 냉동실의 효과 전혀 없습니다.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 저게 도대체 강약인데 몇 도신 거죠? 15도 이상이면 미생물 증식한다고 말씀 여쭙습니다. 햄버거병 발생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냉장고는 우리가 70%만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건 냉장고의 풍수지리인데요. 이 냉장고의 풍수지리가 뭐냐면, 자, 가공식품들은 냉장실이든 냉동실이든 모두 다 상단에 놓으시면 됩니다. 상단에 놓으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원물들, 생물들 놓으시는데, 이게 드립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하단에 놔주시면 됩니다. 이래야지 냉장고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을 저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말씀 여쭙던 거 있습니다. 맨 처음에 냉장고, 냉동고, 자외선 살균기까지, 손잡이란 손잡이, 우리 급식실 조리실에 있는 손잡이는 알코올로 소독하자. 근데 소독할 때 어떻게 한다? 알코올 뿌리고 그냥 5분 동안 방치하자. 5분 동안 방치하면 다 휘발해서 날아가더라 라고 말씀을 여쭙고, 그런데 또 하나, 5분 동안 놔둬도 다 살균이 안 되더라. 이유는 뭐다? 뿌리는 알코올의 양이 부족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그 양을 결정하는 건, 자, 오늘 바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뿌릴 때 흐르기 직전까지 스프레이를 하시면 충분히 손잡이의 알코올 소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외선 살균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습니다. 자, 자외선 살균기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기인데요. 이 살균기가 자외선 살균기인지 자외선 세균 배양기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게 뭐다?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해 주셔야 된다. 안 하셨으면 오늘 당장 지금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구입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 파워 끄고 문 여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찍어 보셔요. 그 옆에 보면 모델명 나오거든요. 그 내선생이나 구선생에 치셔서 번들로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6개월이 지나면 또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혹 유치원에서 2식이나 3식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4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외선 살균기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여쭐 수 있고요. 보셨잖아요, 데이터? 대장균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자외선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선 상단과 하단에 있는데, 챔버에 하단에까지 살균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사판이 깨끗하게 반사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금요일마다 알코올로 깨끗하게 좀 청소,
세척, 소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부탁드린 게 냉장고 온도 관리입니다. 자, 냉장고, 냉동고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크로스로 체크하고, 냉장고를 들고 가서 교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외부 온도계를 같이 붙여놓고 그 외부 온도계를 교정을 좀 받아주십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한 곳에 공인기관에 가서 교정을 좀 받아주시고, 자, 그것이 좀 어렵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신다면 하나는 받으시다. 하나는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3만 5천 원 정도 받으신 다음에 유치원이 급식하지 않는 날 냉장고, 냉동고 한 곳에 그 모든 냉장고를 다 교정받은 거 포함해서 해놓고 교정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편차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임펜에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0.1을 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0.5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냉동고의 온도를 정확하게 믿고 식품을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 기구, 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조리기구 위생관리 및 식중독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국립수천대학교 김중범 교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 때 조리기구 위생관리에 대해서 냉장고 관리, 자외선 살균기 관리, 그 다음에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관리 이렇게 말씀을 여쭙었습니다. 자, 그래서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관리는 알코올 스프레이 한다. 그리고 5분 동안 방치한다. 저희가 그냥 알코올 스프레이하고 살균된 행주로 닦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알코올 스프레이하고 그냥 5분 동안 방치하니까 살균 효과가 99%가 나오더라. 자, 그런데 그것만 갖고 좀 부족하고 어떠더라? 충분한 양의 알코올이 스프레이가 되어야 된다. 그 충분한 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코올을 뿌렸을 때 알코올 스프레이에 나오는 양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의 면적, 크기가 다 각각 다르니 뿌려봤을 때 흐르기 직전까지 뿌려주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알코올 스프레이로 뿌릴 때 한 촉촉하게 젖어서 이것이 흐르기 직전까지, 그리고 5분 동안 놔두면 알코올이 다 휘발하고 그러면서 살균 효과가 나더라 라고 말씀을 여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살균기 관리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하셔야 된다. 6개월에 한 번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교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쭙고,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기 반사판, 하단까지 자외선이 잘 반사돼서 갈 수 있도록 하단에 있는 자외선 피조사체들이 잘 살균될 수 있도록 자외선 반사판 알코올로 깨끗이 좀 세척해달라고 말씀 여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관리, 냉장고, 냉동고 온도 관리 말씀드렸는데, 냉장고, 냉동고 온도를 믿지를 못하면 그 냉장고에서 세균이 위험 온도 때 15도씩 넘어가면 바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온도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냉장고 온도 관리를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다. 외부 온도계를 붙여놓는 건 뭐냐면 냉장고를 들고 가서 교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온도계를 설치하고 그 외부 온도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 주셔야 된다. 근데 교정을 받으면 돈이 들어가니 다 교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다 받지 못하면 한 대라도 반드시 꼭 1년에 한 번은 받으신 다음에 방학 때, 유치원 방학할 때 모든 온도계들을 다 한 냉장고 또는 한 냉동고에 모아놓고 온도 편차가 얼만큼, 교정받은 온도계하고 온도 편차가 얼만큼 나는지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여쭙습니다. 자, 오늘은 조리장, 싱크대, 배수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시설 중에 좀 원화수가 많은 곳에는 이제 이렇게 청결구역과 전처리실과 조리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배가 맞지 않아서 전처리실에서 물을 버리게 되면 거꾸로 역류해서 조리실로 물이 역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 큰 경우에는 전처리실에서 물을 버렸는데요, 식품 보관실로 물이 역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구배 공사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구배 공사 다시 하려고 그러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모든 시설을 다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럴 거면 아예 시설을 현대화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여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특히 이동식 싱크대는 트렌치로 직관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닥이 그냥 에폭시로 되어 있는 데면 그나마 나은데 저렇게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는 데면 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홈에 유기물이 물이 들어가면 건조가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 시간 때 바이오필름 설명드렸습니다. 그 바이오필름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장 바닥에는 하지만 유기물, 그러니까 세척수 이런 것들이 흐르지 않도록 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트렌치 관리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트렌치 뚜껑이 없어서 전도사고, 넘어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왼쪽 사진 보시게 되면 트렌치는 다 오늘 조리가 끝나고 나면 트렌치까지 청소해서 트렌치에 유기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구에는 시궁이 순수한 우리말로 하수구거든요. 하수구에 쥐가 삽니다. 그런 위생동물이 살기 때문에 위생동물의 침을 막고 그 다음에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트렌치 청소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온습도계 고장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온습도계 고장난 것들은 새 것으로 수리를 하시거나 새 것으로 좀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커튼의 위치 하고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에어 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벌레들, 파리들이 우리 조리실에 침입하거든요. 그 침입하는 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방충망, 문을 안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열었을 때 그때 파리 등 비례충이 우리 조리실이나 급식실로 침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 커튼을 설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에어 커튼의 바람의 방향은 전면 15도를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전면 15도를 향하게 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직각으로 내려오면 문이 열렸을 때 문 밑에까지 와야지 바람의 저항을 받는데요. 전면 15도로 불게 되면 문이 열렸을 때 문 근처로 와도 바람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침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에어 커튼은 전면 15도로 하는데 선생님 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유치원 등에 에어 커튼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실외에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실내? 네, 대부분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전면 15도로 꺾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의 방향이? 아니, 우리 조리실 안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리면 파리가 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에어 커튼은 실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실외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전 설치하셔야 된다. 근데 이전 설치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전기 기술자가 아닌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에어 커튼을 밑에서 위를 본 거거든요. 대부분 에어 커튼은 지금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저 날개가 있습니다. 저 날개를 최대한 문 바깥쪽으로 한번 꺾어 보십시오. 꺾어서 바람의 방향이 문 밖으로 형성이 된다면 꼭 15도가 아니더라도 책에는 15도라고 되어 있지만 바람의 방향이 문 밖으로 설정된다면 오케이, 일단 파리 등의 비례충 침입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 턱이 높아서 바람의 방향이 문 밖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외로 이전 설치하시고 그렇지 않은 건 실내에 두는 것도 괜찮겠다. 왜? 실외에 이전 설치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비바람의 시 상하더라고요. 고장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 설치하는 거 장단점, 실외에 설치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실내에 설치하고 바람의 방향이 문 바깥쪽을 향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어컨 좀 말씀 여쭈려고 하는데 선생님 우리 조리실, 급식실에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서 에어컨 없는 데가 없습니다. 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선풍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의 냉방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조리실 같은 경우에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고 열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덥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최대한 가동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선풍기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어컨 필터 청소 선생님 1년에 몇 번 하셔요? 한 번? 두 번? 2번 이상 많이 자주 하시는 겁니다. 보통 한 번 하시고 많으면 2번 정도 하시는데 이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8년에 있었던 식중독 사고인데요. 학교에서 있었던 이 식중독 사고 중에 원인을 식품을 못 발표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역학조사하셨던 분이 참 꼼꼼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에어컨 필터를 수압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 하면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에어컨 필터에 오염되어 있었고 그 오염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어떻게 됐다? 계속 분주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분주될 때 우리가 전처리 식품, 중간처리 식품, 완제품들의 조리가 완료된 식품들을 그냥 덮개 없이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면서 뭐가 내려온다 여기에? 바로 식중독 세균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식중독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에어컨 바람이 직접 식품에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 천장형 같은 경우에 윈드 가드라 그래서 가드에 있습니다. 바람 이렇게 나오면 탁 부딪힌 다음에 가드에 부딪힌 다음에 나오도록 찬바람이 직접 사람에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드를 좀 설치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식품 전처리 중간처리 또는 완제 조리가 완료된 식품들 모두 다 덮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식중독 세균이 접종될 수 있다. 자,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플러스 알파 또 부탁드리는 거 있습니다. 선풍기 쓰시는 그 유치원 있으시면 선풍기 날개에 먼지 낀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거예요. 닦으셨어요? 그 먼지 세균 덩어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풍기 바람도 직접적으로 식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세균이 접종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에어컨 필터, 선풍기도 모두 다 먼지가 없도록 에어컨은 필터, 선풍기는 날개를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에어컨 그 청소하는 거 몇 달에 한 번 하면 되는지 그 제조사에 에어컨 제조사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어컨 제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주에 한 번 하세요. 우와, 선생님 이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우리 친구들한테 제공해 주러 왔지 에어컨 청소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에어컨 청소만 할 수도 에어컨 필터 청소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관리할 때 바람이 직접 식품으로 오지 않게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덮개를 꼭 한다. 자,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나가서 실험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킹룸이라고 맨 왼쪽 에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 보면 쿠킹룸이라고 보입니다. 여기가 조리실입니다. 선생님 조리실.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노란 박스 쪽을 보니까 토탈 에어로빅 박테리아, 일반 세균. 자, 이건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기 중에서 몇 프로 지금 나온다고요? 98.9%. 아마 이 공기니까 일반 세균은 당연히 나오죠.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합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콜리폼 박테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콜리폼 박테리아 대장균 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 여쭸죠. 위생 지표 미생물이라서 대장균군이 식품에서 나오면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폐기 처분해버린다. 왜? 식중독 세균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여쭙습니다. 근데 이 대장균이 우리 조리실 공기에서 몇 프로 나온다고요? 21%. 꽤 나옵니다. 그럼 그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상주에 있는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했던 그 균, 바실러스 균, 그 12.9% 나왔습니다. 제가 273곳 해서 쿠킹룸, 조리실은 93곳을 가봤거든요. 거기 12.9%.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황색 포도상규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규균 34.4%. 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세 곳 중에 하나. 아니,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조리실에 있는 공기의 세 곳 중에 한 개는 황색 포도상규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바로 식품에 접종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그날따라 우리 학생들이,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 식단 배식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려버렸네. 그럼 바로 식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에어컨 필터,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에어컨 필터 잘 청소해 주시고, 선풍기 날개도 잘 청소해 주시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것만 청소하려고 출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 관리 잘 해주시고, 플러스 알파, 에어컨 바람과, 그 다음에 선풍기 바람이 직접 식품에 가지 않도록. 그냥 식중독 세균이 있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중간 제품, 조리가 완료된 식품들은 무조건 덮게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바람이 오거나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식중독 세균이 접종되지 않도록 꼭 덮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거 제조사에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물세척 가능한 것은 세척은 2주에 1회씩 해라.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에어컨의 종류가 뭐 이제 천장형, 벽걸이형, 스탠드형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니,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보면 천장형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벽걸이형이 좋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에어컨 필터에 바실러스라는 식중독 세균이 산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2주에 한 번은 못하더라도 자주 해야 되겠죠. 자주 해줘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용이성을 따진다고 하면 좀 스탠드형이 낫고. 그래서 선생님들 고민하셔서 가장 적합한 거, 관리하기 편하신 거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품 보관실 관리인데요. 식품 보관실은 벽에서부터도 15cm, 바닥으로부터도 15cm 이격 관리하도록,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시간 1교시 때 냉장고, 냉동고에도 공기가 순환해야지 냉각이 잘 된다. 그래서 바람이 순환할 수 있도록 좀 70%만 보관하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잘 순환해야지 곰팡이가 안 피거든요. 그래서 벽으로부터도 한 15cm, 바닥으로부터도 한 15cm 이격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요. 이거 자외선 살균기 램프를 식품 보관실에 보관하셨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선생님, 우리가 저 손에 배임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소독하고, 빨간 약 바르고, 밴딩하고, 골무 끼고, 고무장갑 끼고, 식품 취급 위에 일을 하잖아요. 그냥 소독하고, 빨간 약 바르고, 밴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식품 보관실에 유리 재질이 같이 보관되어 있다가 저게 깨졌어요. 식품이 혼입이 됐어. 근데 조리할 때 제거가 안 되고 사람이 섭취를 했어. 그럼 식도나 위가 배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빨간 약은 어떻게 바르고 소독은 어떻게 하죠?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 그래서 절대로 식품 보관실에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유리 재질로, 특히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거는 식품 보관실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 유치원이거든요, 선생님. 유치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식품 보관실은 어딘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식품 보관실이 없으면 다른 특히 유리제나 다른 것들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소독제 이런 것들하고 락스하고 혼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품은 별도 공간으로 지금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 보관실을 만드셔야 된다. 왼쪽 사진도 마찬가지,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식품 보관실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분리, 구획, 구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분리라는 게 뭐냐 하면 뒤에서도 청결구역에서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지만 벽이나 층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 걸 분리라고 합니다. 구획, 커튼 같으로 나눈 것. 그 다음에 구분, 선이나 줄로 나눈 것.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되면 구획을 하시고요. 구획이 안 되면 구분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 보관실을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구획 구분하셔서 일정 지역은 식품 보관실로 사용한다라고 해주시면. 네, 이어서 우리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에 대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처리실은 일반구역, 조리실은 청결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리, 구획,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사진 보시면 동일을 한 공간에 분홍색 앞치마와 청색 앞치마를 같이 입고 계십니다. 자, 이 경우 어떤 분이 잘못하셨을까요? 두 분 다 잘못하신 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삼식하는 학교였거든요. 자, 중식 제공하고 세척이 끝나기 전에 석식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자, 분리가 있고 구획이 있고 구분이 있다고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리, 구획, 구분조차도 힘든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척할 땐 조리하지 않고 조리할 때는 세척하지 않는다. 청결구역으로 쓸 때와 일반구역으로 쓸 때를 구분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 구획, 구분에 대해서 말씀 여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예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의 구분이 불가합니다.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유치원에 놓여 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도 안 되고, 구획도 안 되고, 구분도 어렵습니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럼 조금 전에 말씀 여쭙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 시간차를 놓고 하죠. 전처리할 때는 일반 구역입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조리대도 세척하시고요. 소독하시고, 싱크볼도 세척, 소독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결구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조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조리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청결구역에다 일반구역으로 가는 건 세척, 소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구역으로 다시 바꾸셔서 세척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분리, 구획,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것이 좀 힘들다고 하면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구역으로 사용한 다음에 그걸 다시 청결구역으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한 다음에 사용해 주셔야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장 내 수세 시설과 신발 소독 관리인데, 특히 이 신발 소독 관리, 발판 소독조를 놓게 됩니다. 우리가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 일반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갈 때는 발판 소독조, 외부로부터 조리실로 들어올 때 발판 소독조, 이렇게 두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신발에 묻어있는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제거시키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가 공간을 이동한다.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 또 일반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공간을 이동한다는 걸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판 소독조를 놓습니다. 근데 저 발판 소독조를 관리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 발판 소독조에 소독액에 잔류염수 함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전에 한번 보충해 주시고 오후에 한 번 더 보충을 해 주셔야지 소독액의 잔류염수 농도가 유지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발판 노출형 발판 소독조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 왼쪽 사진처럼 매립형을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시설하는데 금액은 좀 더 높아지지만 이 매립형이란 게 뭐냐면 사람이 올랐으면 체중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고요. 내려가서 밑에 있는 소독액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독액이 공기에 노출되는 걸 그만큼 낮출 수 있어서 소독액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테스트 페이퍼거든요. 우리 잔류염소량 타는 테스트 페이퍼라서 이거 갖고 발판 소독조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꼭 오후에 가서 한번 찍어 보시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보충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리장 내 급배기 시설 부족이거든요. 제가 이쪽 급배기 쪽에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랬지만 제 나름대로 배기시설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요, 응축수가 물기가 맺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조리를 할 때 나오는 수증기가 바로 배기되지 못하고 벤출레이션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머무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저 자리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된다? 응축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기 용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배기 용량이 부족하면 배기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 근데 배기 용량을 증설할 때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배기만 증설한다고 배기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바람이 있어야지 나가는 바람이 생깁니다. 들어오는 바람이 없는데 나가는 바람만 더 증설을 하면 이쪽에 음압, 마이너스 압력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배기가 잘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배기를 증설할 때는 극기도 같이 증설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극기를 증설할 거면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조리 흠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배기 용량을 늘 향상시키는 거를 플러스 알파, 그 배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극기를 증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극기를 할 때 바람의 방향도 우리 한번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작업구역에 흉이 발생하는 공간, 근데 제가 호흡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바람이 불어오게 극기를 하고 배기를 해서 나가게 되면 충분하게 우리가 작업구역 내 흉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배기 하는 거 증설 같이 동시에 해주시고 풍향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검수 장소하고 조리 장소의 조도가 되겠습니다. 자, 검수 장소는 조도가 540 룩수 이상 나와야 되고요. 조리 장소는 한 220 룩수 정도 나와야 됩니다. 검수 장소는 매우 밝게 관리하고 있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품질 관리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40 룩수 안 나오는 곳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도계로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여기 형광등 등 조명 설치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명 설치할 때 이 사진에 보시면 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천장 보시면 저렇게 파란색 화살표 나오는 거 옆에 보면 형광등이 지금 되어 있는데 기존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는 매립형으로 못합니다, 형광등을. 저렇게 노출형으로 해야 되는데요. 노출형으로 하실 때 덮개가 있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 형광등 위에 갓이라고 있죠, 갓 위에 먼지가 쌓여서 그게 또 이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렇게 노출형으로 할 때는 다 막힘이 돼 있어서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충 방서 설비 관리 상태입니다. 왼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왼쪽에 있는 나방이 방충망 안에 있는 걸까요? 방충망 밖에 있는 걸까요? 네, 방충망 안에 있으니까 제가 가서 찍었겠죠. 네. 가운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사진에 저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요. 저 파리는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급식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저거 찍으려고 제가 한 30분 정도 쫓아다녔습니다. 앉을 때까지. 네. 그래서 찍었습니다. 자, 우리가 급식실이나 조리실에 비례해충, 파리나 나방들이 날아다닌다고 하면 첫 번째 뭘 의심해야 되냐 하면 우리 방충망 찢어진 곳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충망이 찢어졌으니까 외부에서부터 파리 등이 침입한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조리할 때 방충문을 다 열고 조리를 합니다.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덥다고 해서 다 열고 조립. 아니, 창문 열고 문 여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비례해충들이 날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 방충망은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 열고 합니다. 그거 닫아놓고 조리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사진 보면 방충망 파손된 부분 보입니다. 보이고요. 오른쪽에 환풍기에 방충망 미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풍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밖에 보면 덮개가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딱딱 시작하면 덮개가 열리고, 덮개가 딱딱하면 덮개가 닫히는 그런 환풍기가 있고, 그런 덮개가 없는 환풍기가 있습니다. 덮개가 없는 환풍기는 방충망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회전하는 날개하고 틀하고 사이에 조금의 틈이 있거든요. 글로 파리들이 침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창문 열어놓고 있고요. 방충문도 열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방충망 찢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찢어진 경우. 자, 이런 경우. 자, 우리 조리실이나 급식실에서 파리가 한 마리 보였다. 첫 번째, 방충문이 찢어진 곳이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방충문을 열어놓고 지금 우리가 조리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 환풍기에 덮개가 없는 환풍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다? 우리가 방충망을 설치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요, 방충문 잘 닫고 지금 조리하고 계십니다. 가운데 사진 보면 유치원이라서 밤에 조리하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삼식하는 학교 같은 경우 밤에 조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저런 창문에 비물바지 홈에도 방충망을 설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 틈을 타고 파리 등이 침입한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충등입니다. 포충등. 선생님, 우리가 설치한 게 유인 살충등을 설치한 게 아니고요. 유인 포충등을 설치했습니다. 포충등. 자, 살충등하고 포충등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우리 공원에 가면 지직지직 소리 나는 거 있습니다. 그 살충등입니다. 유인해서 날벌레들을 유인한 다음에 전기로 살충시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보면 날개 등이 막 여러 도로 흩어져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조리실에 이 포충등 설치해서 유인 살충등을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날개들이 떨어져 식품에 혼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등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유인 포충등 설치합니다. 포충등을 설치하는데 이거 권고 사항입니다. 포충등.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설치하는데 이 포충등을 설치해 놓으면 유인합니다. 유인한 다음에 일로 밑쪽에 포충등에 포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을 해버립니다.
자, 이 유인포충 등을 설치를 하는 게 좋느냐, 설치하지 않는 게 좋느냐, 아니면 가동을 24시간 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 밤에만 가동하는 게 좋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유인포충 등을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례충들이, 이 날벌레들이 우리 조리실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 1차 저지선이 어디냐 하면 방충문, 방충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찢어지거나 이러면 침입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 식품으로 직접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충망이나 방충문의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는 비례충들을 식품으로 가지 말고 포충동으로 와라. 그래서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충동을 설치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방충망, 방충문을 열심히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유인포충동 켜놓게 되면요, 외부로부터 날벌레를 다 불러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방충망, 방충문을 튼튼하게 잘 설치하시고 찢어지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잘 닫고 그러고 하시면서 그래도 침입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인포충동을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장하고 신발장 관리인데요. 옷장은 1인당 2개씩.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가운데 사진 보면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개씩 있어야 돼요. 위쪽은 위생복, 아래쪽은 외출복. 그게 불가능하시다고 하면 위생복은 이런 옷장에, 외출복은 외부에 이렇게 설치해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도 이름이 두 개씩 적혀 있으셔야되는데요. 실내화와 실외화를 놓는 곳이 따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가보면 조남이 한 곳에만 적혀 있어요. 외출화도 놨다가 실내화도 놨다가 그럼 바닥에서 뽀뽀합니다. 교차오염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외화는 아래쪽에, 실내화는 위쪽에 이렇게 보관하고, 칸이 부족하다 신발장에, 그럼 실내화는 안쪽에 신발장에 보관하고요, 실외화는 외부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이 식당 밖으로 나가요. 우리 조리실, 급식실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위생복 입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휴게실 옆에 화장실을 꼭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는 손톱솔, 핸드타올, 소독액 등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것을 꼭 비치하고 손 씻기를 항상 해 주셔야지 됩니다. 여기 유치원입니다. 이렇게 싱크 볼처럼 우리가 식품을 전처리하거나 소독하는 싱크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손 씻기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싱크볼에서 손을 닦으셔요. 이러면 교차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 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야지 된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시설, 기구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손잡이, 그 다음에 또 온도 관리, 냉장고, 냉동고 온도 관리, 자외선 살균기 관리, 그 다음에 우리 방충망, 방충문, 포충 등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에어커튼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 에어컨 필터 관리하는 방법, 청소와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식중독,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식중독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이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식중독을 보면 1등이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모넬라가 1등입니다. 76건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세균으로 보면 두 번째가 병원성 대장균, 햄버거병 일으키는 거, 28건입니다. 그런데 밑에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파란색 박스로 노로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72건. 실질적으로 2등이네요. 살모넬라가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가 2등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이런 발생하는 식중독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중독을 구분할 때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을 구분하고요. 세균성은 또 구분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감염형 식중독이라는 건 세균이 식품에 오염되고 그 세균이 식품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마 10의 6승 이 정도 자랍니다. 이 자란 식품에 식중독 세균이 다량 오염된 것을 우리가 사람이 섭취하게 되고요. 섭취하게 되면 입을 통해서, 입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위로 내려가면 위산이 나오는데 위산은 pH가 1.2입니다. 염산이 pH가 1이거든요, 선생님. 쇠도 녹아납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다 여기서 죽어요. 대부분의 세균이 위산에 죽습니다. 근데 그걸 양이 많으니까 몇 마리가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장에 가거든요. 장에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의 미생물 균총하고 싸워서 우점종이 되면 그때 식중독이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장에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고 장까지 가고 장에서 또 미생물들하고 싸워서 이길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면 장에서 이 트러블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세균을 몸 밖으로 가장 최단 시간 내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로 항문을 통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이 설사가 일어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설사와 구토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먼저 뭐가 일어났는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독소형 식중독인데요. 이 독소형 식중독은 세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균이 식품에 오염된 다음에 무럭무럭 자라면서 독소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열 처리하면 세균은 죽습니다. 근데 독소는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소를 섭취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을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식품에 오염된 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벌써 이물질이 들어온 걸 우리가 인지했고요. 그럼 몸 밖으로 최대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구토입니다. 구토. 그래서 감염성보다 잠복기, 식품을 섭취하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잠복기가 짧고 제가 가장 짧은 케이스로는 30분도 봤습니다. 섭취하고 바로 토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구토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구토를 했냐 설사를 했냐를 보면 감염성 식중독 세균에 오염이 됐냐 독소형 식중독 세균에 오염이 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감염성 식중독 세균이 어디에 증식을 많이 하는지 독소형 식중독 세균이 어디에 증식을 많이 하는지 보면 우리가 사전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감염형 식중독 세균의 목록입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병원성 대장균부터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균들의 오염식품, 그 다음에 예방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형 식중독은 잠복기가 보통 한 24시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우리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설사를 주로 한다 그러면 오늘 식단 말고 어제 식단을 봐야 돼요. 어제 식단. 자, 장감 병원성 대장균. 이거 주로 어디 나오냐? 햄버거, 소고기, 고기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조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히 가열 조리해서 중심 온도가 72도씨 이상 유지되도록 해 주셔야지만 이 병원성 대장균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가 갖고 있는데 소는 안 아파요. 소가 분변을 봤습니다. 이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그 오염된 지하수로 재배되는 채소류에도 병원성 대장균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채소류의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 제공하는 채소류들 그 좀 몇 ppm에 침지시키세요? 잔류염소? 100? 150? 침지 몇 분 하셔요? 5분? 10분? 네, 5분 정도 하십니다. 5분 정도. 네, 5분 정도 하시는데. 자, 침지할 때 충분히 다 침지되어야 됩니다. 침지가 다 되지 않고 일부 부추 같은 거, 귤, 사과할 때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생기면 안 됩니다. 충분히 침지돼서 그 소독수에 침지가 돼야지 소독이 됩니다. 그거 좀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모렐라입니다. 살모렐라는 그냥 무조건 닭입니다. 생닭. 선생님들 생닭, 닭 볶음탕이나 뭐 닭 요리를 우리가 조리를 한다. 그러면 이 생닭을 갖고 와서 세척을 하잖아요. 그 세척할 때 세척수가 튑니다. 그 튄 세척수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 유치원처럼 싱크볼이 제한적이다. 육류용, 가금류용, 뭐 채소용, 해산물용이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싱크볼 하나로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가금류, 닭하고 오리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왜? 얘네들이 가장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모렐라. 그러니까 생닭을 취급하면 그냥 나는 지금 살모렐라를 만졌다라고 가정하셔야 돼요. 손도 세척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척하시고 할 때 충분히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염비브리오균인데요. 이건 그냥 해산물에 있습니다. 바닷물에 장염비브리오균이 삽니다. 사니까 얘는 그냥 해산물은 무조건 있다. 여름에 해 드시면 큰일 납니다. 다 이 얘기는 뭐다?
여름에 해산물을 우리 급식에 식단에 제공하시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공 안 하시는 게 더 편하겠다. 해산물은 그 찬바람이 나면 그때 해산물을 제공하시는 게 더 좋겠다. 부득불 이렇게 해산물을 제공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열조리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식으로 제공하는 거 절대로 금지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생식으로 제공하는 거 금지고 가열조리 충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차오염 예방해 주셔야 돼요. 아까 생당 말씀드렸듯이 해산물 세척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싱크볼 정확하게 세척 소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차오염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제균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원인 균주입니다. 이건 고기 또는 생닭에 아주 많아서 요것도 가열조리 또는 세척 소독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아픈 친구 나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하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왜 머리가 아프냐 하면 이 친구들이 훈제 연어에 그냥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에도 좀 있는데 이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냉장고에서 증식을 해버려요. 아니, 우리가 10도씨 이하로 가면 뭐 살모넬라나 장염비브로 증식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한 10의 6승 정도 있어야 식중독을 일으켜요. 근데 유치원은 안 그렇습니다. 이보다 낮은 숫자에서도 우리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균양까지 증식을 안 하면 뭐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괜찮은데 이 친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냉장 보관을 하는 건데 리스테리아하고 여시니아는 냉장에 보관해도 증식합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냉장 보관하기 전에 세척 소독 잘 하셔야 됩니다. 여시니아 같은 경우 생우유, 육제품, 오염된 물을 통해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소류,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훈제 연어. 훈제 연어를 제공하는 학교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는 게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되는 연어들은 많은 부분이 지금 오염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연어를 제공하시는 것보다는 제공하신다 그러면 아예 가열 살균 하셔서 하시는 걸로, 스테이크로 하시는 거. 그래서 살균 시켜서 제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감염형입니다. 감염형은 잠복기가 길다. 그러니까 오늘 식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저께 식단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설사를 주로 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설사를 주로 하면 어저께 제공된 것들 식단을 보고 어떤 균이 유추될 수 있는지 보시고 그 조리할 때 충분히 가열살균 했는지, 세척소독 했는지, 교차오염을 예방했는지 한번 리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은 황색포도상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 이렇게 4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원인균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공기가 있으면 살 수 없는 현기성 균입니다. 우리가 현기 상태로 만든 식품 포장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통조림하고 네트로트 파우치. 그러니까 통조림이 빵빵하게 부풀었다. 네트로트 파우치가 부풀었다. 이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이 증식해 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황색포도상균입니다. 이게 참 머리가 아픕니다. 황색포도상균. 자, 황색포도상균은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냐 하면요, 콧구멍, 비강에 가장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스크 착용하잖아요, 조리할 때. 근데 하다 보면 더워요. 그래서 코를 내놓습니다. 숨쉬기 어려워서. 근데 애치 한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콧구멍, 비강에 있던 황색포도상균이 다 뿌려집니다. 2m까지 날아갑니다. 그럼 게임 오버입니다. 그러나 식중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스크는 꼭 코를 덮게 그렇게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지면 그 머리카락 먹고 사람이 상해를 입나요? 그럴 일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머리카락도 사람 피부에 있던 거라서 황색포도상균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식품에 떨어지면 그게 그냥 머리카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황색포도상균, 식중독세균이 감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모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위생장갑. 우리 손에도 황색 포도상균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 세척 소독하고 위생장갑 꼭 착용하시도록 해 주셔야지 이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라 해서 멸치균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향신료 이런 것들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실러스 세레우스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특별히 곡류, 땅에 오염되어 있어서 곡류 채소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류나 채소를 할 때 곡류 같은 경우는 가열살균 충분히 우리가 가열해서 식품을 조리하시고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는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독소용 식중독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구토를 주로 한다. 그럼 오늘 식단 중에 제공한 것 중에 통조림이 있었는지 채소류 있었는지 특히 우리가 조리할 때 조리자의 개인위생이 철저히 지켜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렇게 통병조림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가열살균 세척소독 철저히 하시고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신다면 독소형 식중독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만 있는 건 아니고 로타, 아스트로, 아데노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는 노르웍 지역에서 미국의 노르웍 지역에서 맨 처음에 발생을 해서 이제 노로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이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은 다른 건 뭐 100만 마리 세균 같은 거는 있어야 되지만 10마리만 있어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게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 맨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증상이 사라진 후 2주까지 노로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환자가 있다. 자, 이 얘기 중요합니다. 선생님, 증상 설사나 구토를 하는데 누가 와서 조리에 참여합니까? 그럴 분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증상이 완화됐어요. 증상이 소실됐어요. 증상이 없어. 그럼 당연히 출근하시죠. 우리 조리실이 얼마나 바쁜데, 사람도 없고 미안한데. 그런데 2주까지는 노로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2주까지는 내가 설사를 했거나 구토를 했으면 노로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노로바이러스였다면 2주까지 균을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주 동안 철저하게 개인위생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개인위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알레르기 식중독입니다. 사실은 알레르기 식중독이라고 우리가 20세기 때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또 올해도 있었죠. 올해도 건어물 섭취하고 있었던 히스타민에 의한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식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게 프로테우스 모간이라는 균에 의해서 분해되면 히스타민이라는 알러지 물질이 생성됩니다. 근데 이 알러지 물질을 섭취하면 구토하고 설사하고 두드러기 납니다. 식중독 증상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알레르기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프로테우스 모가니가 오염될 수 있는 식품이 뭐냐면 꽁치, 정어리, 정강이 또는 이것들로 해놓은 건어물들에 많이 오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히스타민에 의한 알레르기성 식중독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선한 제품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선한 제품. 그러니까 오염된 프로테우스 모간이라는 균에 오염돼서 히스타민 생성되지 않도록 신선한 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공품 건어물을 본다 그러면 그 건어물이 햇색 받았냐 따져보시고 그래야지 히스타민이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시간 동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식중독이 발생하려 그러면 우리가 허들 이론이라고 합니다. 허들을 한 10개 세워놨거든요. 냉장고 온도관리, 손잡이 알코올 소독, 자외선 살균기로 살균, 가열 살균, 세척 소독, 개인위생관리 여러 가지 허들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허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바로 식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2시간 동안 저랑 같이 들으셨던 내용 중에 선생님별로 다르시겠지만 나는 한 이 2-3가지는 꼭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그 2-3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우리가
학교 급식, 유치원 급식에 근무하시는 동안 평생 식중독하고는 만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 현장에 부정청탁, 특혜 제공, 부당지시, 절차 위반, 사익 추구, 갑질 행위, 소극 행정 등의 부패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청년 정책,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방과 후 학교 계약의 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강사의 평가 및 위탁업체 서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위탁 업무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불법 찬조금 및 부당한 특혜 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운동부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학교 운동부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합니다. 청렴한 식재료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업체 간 배년 기회를 차단하는 학교 급식 가공식품 가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정에 위반된 거래 특혜 및 금품 등 요구 수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사 품질 저하 및 근로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과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 준수사항과 불법 과도급 대응 사례, 불법 하도급 발생 시 관련 공문 시행 예시 등을 포함한 불법 하도급 대응 방안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계약 절차 위반을 방지하고 부당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맞춤형 지원하는 계약 멘토링 제도를 운영합니다. 숙박, 교통편의 요구, 행사 협찬 등 부당한 업무 지원 요구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청렴한 수련활동 운영을 위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운영 매뉴얼 안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인사 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원의 승진 전보 전직 초빙 임용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인사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전산 전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원 전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소통 중심의 일반직 공무원 인사관리 체제를 운영하고 인사 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제도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인사 모니터단을 운영해 결과 분석 및 피드백을 합니다.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와 메일 등으로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예산 집행 고충 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및 상담 사례들은 연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적법한 예산 집행 유도를 위해 각 기관에 전파합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2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조사비 등 지급 준수, 사적 모임, 후원회 등 행사 찬조금 지급 여부, 인사 이동 등 지급 범위를 위배한 축하 화환 전달 여부,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 물품 수불부 작성 비치 현황, 직무 관련성이 없는 휴일 및 심야 사용, 1인당 집행한도 초과 사용, 참석자 등 사용 내역 미기재, 사용 내역 공개 기한 준수 여부가 있습니다. 상하 직원 간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토론이 있는 업무 회의를 지속 추진하여 민주적 협의가 가능한 회의 시스템 및 문화를 조성합니다. 또한 청렴하고 민주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회의하기, 각종 경조사 답례품하지 않기,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성적 농담하지 않기 등 조직 문화 개선 실천 과제를 정하여 운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하는 청렴한 교육을 위한 정책. 우리 모두가 청렴할수록 아이들과 서울 교육가족의 미래가 밝아집니다.